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예고해 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의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명 의원 1명만 제명을 결정했고 나머지 2 의원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오는 2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했는데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오늘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춘추관장 그만두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까? 네. 방송 출연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두어 번 했습니다. 예, 어떠세요? 아니 이제 방송 출연은 아무래도 이번이 처음이어서요. 많이 좀 긴장도 되고 국민들께 좋은 정치 해설을 전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뭐 복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당 원서 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복당 전이고요.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복당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당시 어떤 마음이셨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기 의원, 분명히 저렇게 이정명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를 결정한 겁니까? 네, 앞에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당헌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당헌 당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징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한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는 2월 27일 날 이후로 유예하겠다. 그래서 이종명 의원은 그 당규에 상관이 없어서 징계 처분을 내리고요. 지금 나오고 있죠. 자유한국당 당규 6장에 나오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 유예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김진태 의원은 대표 후보로 등록이 돼 있고요.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징계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규에 따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예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그러니까 주의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의원들이 주최하는 공청회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주의 그렇죠. 조치가 내려졌다. 네. 그러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혹시 징계를 받을지는 모르는 의원은 전당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출마하면 되겠구나. 물론 돈은 내야 되겠습니다만 기탁금. 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갸웃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기탁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되고요. 일단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난무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윤리위원회 징계가 회부된다면은 사실상 대표 선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을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이후로 유예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분명한 제명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은 조치에 준하는 윤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명이라고 하니까 이종명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됐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직을 제명당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적을 제명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조금 전에 김용태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수적인 가치를 폄훼한 상황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 있어서의 윤리위원회 절차에서도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도 추가적인 징계 조치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명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라는 예전에 학교로 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은 내렸는데 이것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의원총회까지 가서 의원총회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제명됐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제가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오늘 자유한국당의 징계 발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기대에 흡족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당의 조치가 당규를 빌미로 소탐대실한 정치적 실책이라고 봅니다. 소탐 대신. 네, 당규는 변명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고요.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어렵게 시작된 전당대회의 흥행판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이유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당은 더군다나 수권 정당을 추구한다는 제1야당은 당원과 지지층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어제 오늘 연이어서 국민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민심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김진태 의원이 대표가 되고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과연 징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설사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후보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일 때 당규를 빌어 보호령을 내렸는데 당선자 신분이 된 분들을 과연 한국당이 내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임하는 자세가 시험대가 이번 한 번만은 아닙니다. 당 윤리 문제만이 아니고 국회에서의 제명 처리 절차도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타 당이 요구하고 있는 역사 왜곡법에 대한 처리라든가 네. 또는 청와대에서 재추천을 요구한 한국당 추천의 5.18 진상위원회 재추천 문제 이런 과정을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 잘 처리하는가에서 또다시 시험대에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 5.18 망언 때문에 늘 어떤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오늘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징계유예 결정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당 지도부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 관행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그런 공청회가 있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준 주의 조치이기도 하지만 결국 당의 지금 관리 시스템 자체의 그 어떤 미비 이런 데 대한 주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은 당규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당에서의 제명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당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당연히 지금 결정이 유보됐으니까 그것은 전당대회가 끝이 나면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임관기 의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어서 정말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일단 지났고 말이죠. 자, 일단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때 되면은 소멸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대표가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비대위원회는 사실상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때 되면은 거기 당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손에 이제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제명이 결정이 난 이종명 의원도 사실은
언제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최소한 열흘 동안의 재심 청구 기간이 있죠. 예. 그러면 열흘 앞으로 열흘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의원총회 열어서 자체적으로 3분의 2의 결정을 받아서 출당 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국민들의 분노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을 자격을 정지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를 제명을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국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또 다시 거기에서 또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 또 다시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부지하세월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오늘 또 유예까지 내린 상황에서는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다른 정당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예상하시겠죠? 비판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민주당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꼼수다. 바른미래당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다.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은 공당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정의당 윤리 개념 없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답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난 월요일에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을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소폭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5.18 망언의 영향이 여론에 미치지 않았을 때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오히려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소폭 하락을 했고 정의당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임광규 의원?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기간이요. 어제까지 최근 사흘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지난 12일 날 이 공청회에서 발언이 나왔던 5.18 폄훼 발언이 나왔던 이후로 가장 뜨거웠던 것이 어제 그제거든요. 예. 그 사흘 동안의 조사를 한 것들인데 그걸 보면은 25.7%.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고무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0% 가까이 이제 다다랐고 특히 민주당에 비해서 10%대 정도로 아주 근접하게 붙었다. 그 격차를 그렇습니다. 좁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고무가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5.18 관련 망언이 나온 이후부터 이 사흘 동안의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그러면서 다시 꺾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현미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도 하락이 자유한국당 지도부 또 전당대회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갈 길 갈 걸로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작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제 권혁기 전 추측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한국당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있게 되는 이 5.18에 관련된 이슈들은 뜨겁게 촉발이 될 것이고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거부했는데 그 이후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유한국당의 악재로 쏟아질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30%에 대한 지지도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건 과거에 한국당을 지지했다 떠났던 산토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도로서의 외연 확산이 차단이 되기 시작하고요. 더 큰 문제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고심을 깊게 만들었던 건 소위 말한 아스팔트 보수, 예. 강경한 우파에서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김진태 의원을 제명하거나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강경화돼 있는 우파의 지지율 측이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진퇴양난의 시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차기 지도부에 대한 선출을 중심으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부분들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김병준 비대위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입장입니다. 예. 차기의 한국당을 이끌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한 후보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국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모두 떨어졌는데 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60대 이상 20대와 학생, 노동직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크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경종이 될 법한데 말이죠. 저는 이번 5.18 망원 사건을 처리하는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도 한국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언한 당사자들의 발언도 문제였지만 정당을 운영하면서 당은 이러저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실수를 당이 어떻게 수습하는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떻게 재정립하는지, 그 리더십을 더욱더 중요시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 지도부가 초기 대응도 실수를 했고 오늘 윤리위 비대위의 징계도 예. 국민들 민심에 부합하지 않은 그 정도 수위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대하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의 문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역과 계층에서도 일정 정도 민심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큰 변화 없이 0.8%포인트 내렸어요.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실 때 말이죠. 네. 매주 이렇게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럼 기자들이 가끔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대답이 어떨 때는 불명확하게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보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보도를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관련된 민심 여론 조사는 정기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현대 정치가 이제 여론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중요한 국정 사안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서 민심을 대변하는 지표로 정기적으로 쭉 발표가 되는데요. 뭐 정부도 그렇고 특히 정당의 지도자도 그렇고 항상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청와대의 국정 운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예. 항상 뭐 민심을 겸허히 예.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민심을 늘 신경 쓰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동안 정부 쪽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습니다.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부정이 됩니다.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에 또 한 번 상처를 줄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안타깝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이쪽 정당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었고 무죄가 확정이 됐고 유공자로 지정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 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태, 이정명, 최순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망발을 하면서 우리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속히 재판을 해서 또 역사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전 사당이 야사당이 협조를 해서 다시는 5.18의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 불가하게끔 하는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5.18 유공자로 두 의원 모두 5.18 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서른 최경환 의원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각 당 이렇게 해서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공청회에 지난번에 관여했던 3명의 의원과 그리고 지만원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지만원 씨 이렇게 해서 허위 사실을 지만원 씨가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로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 같은 동일한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4사람을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겁니다. 지만원 씨 북한군 개입설 어제 자유한국당 주변에 와서 시위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드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막 하고 또 제가 과거 관련 기사들 찾아봤더니 그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독일 출신의 기자 있지 않습니까? 힌츠페터 씨. 이분에 대해서도 뭐 간첩이다 이런 주장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 지만원 씨의 주장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애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 허위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5.18을 이야기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게 되니까 600명은 어디로 왔는데라고 물어보면서 난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이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정치적인 활용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의 이야기 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결국 그것이 5.18로 인해서 희생당한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보수정당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과거와 단절된 상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사실상 또 다른 제1야당의 분명하고 건강한 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 찬물을 뿌린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겠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 오늘 고소한 의원들은 모두 5.18 유공자로 지정된 의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민병두 의원은 직접 오지는 않았는데 이 서른 의원은 또 성정이 워낙 뜨거운 분 아닙니까? 네. 아마 사석에서는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피를 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서른 의원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5.18 유공자 그러니까 당시 직접적인 군사 독재 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당시 유공자로 지정되신 의원님들뿐만 아니고요.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여야의 정치인 모두가 이 사건만큼은 공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의원께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국민들의 인식에 맞추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국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다시 또 이렇게 사법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또 다른 아픔으로 또 되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검찰에 고소가 됐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간접적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만원 씨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북한군 개입설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한번 피소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무죄가 나왔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역사 왜곡법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마 지금 조사 자체, 그러니까 고소 자체가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가지고 현행 법으로서 이거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의미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역사 왜곡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본 기사에 의한 그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지만원 씨의 그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판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으로 우리 국민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판단과 인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발언이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아마 이런 취지로
법원에서는 판결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도 따져야 되는데 아마도 사실관계는 이미 대법원 판결문 이런 과정 통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징계 결정에 대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서는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미온적이다. 이 정도 갖고 상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훨씬 높은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딴에는 할 만큼 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이해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정말로 징계를 할지 말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목소리도 일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든지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안사령관이 누굽니까? 전두환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까지 와서 양민을 학살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전두환 노태우는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독일에는 나치 처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몇 번의 그 법이 이렇게 제정하고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법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해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바로 5.18 관련 단체들의 저 의견을 담아서 민주당과 다른 세 개의 정당, 야당이 함께 5.18 왜곡 발언 처벌법을 발의하겠다. 아직까지 발의한 건 아니죠? 지금 이미 발의가 돼 있어요. 돼 있는 법안도 것들이. 박지원 법안, 박광호 그렇습니다. 법안이 있는데 예. 이 공동으로 발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미 20대 국회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2016년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5.18를 비방하고 왜곡하는 사실을 또는 사실을 날조할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것이 국민의당 1호 법안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해에 같은 해에 국민의당 김동철,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공동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렇게 해서 3년간 4차례. 그래서 최근에 2018년 작년에 박광훈 민주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별로 탄력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10명에서 뭐 많은 것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류 상태만 있어 왔는데 최근에 5.18 관련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에 대한 망언 나온 이후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됐다고 보고 지금 야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들이 같이 당 사당들이 여야 사당들이 같이 해서 법안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발의됐던 박광훈법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조금 손을 봐서요. 자유한국당도 일단은 같이 이번 기회에 너희들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징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것에 동참하라고 일단은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자유한국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야 사당 공동으로 이 법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5.18 단체에 계신 분의 이야기 중에 나치 처벌법 얘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만들겠다는 5.18 왜곡 처벌법이 아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이 나치 처벌법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김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옹호하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범죄를 옹호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라고는 독일에 대한 형법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차용해서 과거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개별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
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동조가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인들이 역사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할 수 없도록 하게 만드는 법이 일단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5.18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은 과거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인사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런 측면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이것을 중간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사실 사회적 갈등이 초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은 정치권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차용하고 이용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아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이 처벌법의 필요성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법으로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독일 등 유럽의 사례를 보면 나치라든가 나치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유태인 학살을 부정한다든가 이렇게 역사의 진상 규명이 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의 관련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5.18 망원 사건을 토대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고 민심에서 확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면 다시는 정치권에서 이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언으로 국력이 낭비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보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재확인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5.18 망언과 관련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고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문가들, 학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어제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서 역사적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중요한 역사적 진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의 그런 문제라든가 인간 존엄의 침해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차별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수 교수의 이야기는 일단 5.18 왜곡 발언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자신은 본다. 그렇게 법을 만들려면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까지 여기다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사법의 자리로 가져버리면은 학문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평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사상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법의 잣대로서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주장인데 일견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독일에서 그 홀로코스트 법안을 만들었을 때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취지를 홀로코스트라든 역사적 범죄를 이 사상의 자유라는 것으로 방임을 했을 경우에는 희생자와 희생자의 가족이 그걸 또 한 번 큰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이 상대로 한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것이지 역사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학술적인 견해를 밝힐 수가 없다. 뭐 이런 걸 처벌하자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처벌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처벌법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발언이 구체적으로 5.18 유공자들, 5.18 광주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신 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거나 또 이것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법에 명시가 돼야 하겠다. 이런 지적 아닐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순례 의원이 얘기했던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라는 표현은 그대로 5.18 유공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종명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폭동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으로 바라보게 됐을 경우 이것이 지나간 역사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는 다시 폭동으로 바뀔 때가 네.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국민, 학자에 대한 인식과 정치인의 인식과 이 처벌 기준의 잣대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5.18 사건만 하더라도 과거 지만원 씨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5.18 이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 지만원 씨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있을 수 없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누군가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실제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정말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는 일반 개인의 주장들을 정치권 내로 끌어들여서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켜야 되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좀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됐을 경우에 그 직을 내려놓게 되는데 다른 범죄로. 네, 다른 금고 이상. 범죄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발언이 얼마 정도의 형을 받게 됐을 경우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만들면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벌법 만들더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 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5.18 유공자 중에 혹시 잘못 선정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오세훈 후보가 약간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신께서 새 후보 중에 이제 친박 후보가 아니시고 하여 중도층, 무당파 민심을 본인이 이제 확보하셨다고 보고 처음 발언하셨을 때는 5.18 해당 의원들의 망언을 아주 강하게 규탄하고 비판하셨거든요. 예. 민주당과 다른 당 못지않게 그랬는데 이제 후보 등록을 하시고 나서는 그 해당 의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옹호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표심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좀 앞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이 보수적인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고 저하지도 않고 진보 개혁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는 후보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보다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이 법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마치 5.18 유공자 명단 중에 잘못 선정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걸 숨기려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어떻게 일각에서 보세요? 주장하고 있는 가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서른 의원, 민병두 의원 등이 얘기했지만 5.18 유공자 중에는 정치인들도 함께 포함이 돼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포함된 인사들이 5.18에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해서 유공자에 올라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묘하게 엮으면서 가짜뉴스가 좀 재생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5.18 유공자에 대한 지정은 분명하게 이 법에 근거된 상태로서의 실질적인 선정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꾸만 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주장하게 되는 일각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한국당이 끌어오게 되면은 영원히 한국당은 이 5.18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유공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조차도 완전히 다 묻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18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좀 인정하고 딛고 넘어가야지 한국당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학술적 평가가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은 이유는 여러 차례 진상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들, 가짜 주장들이 끼어들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사가 몇 차례나 진행이 됐죠? 그동안에 6차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깊이 조사를 했던 것이 4차례가 있었어요. 진상조사가 1988년 5.18 진상특위 청문회를 국회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조사가 사실상 4차례면은 최근세사, 이거 아주 무슨 고구려 시대도 아니고요. 최근세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사를 했으면 중요한 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3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5.18 때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그거를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 그 취지에서 그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보면은 첫째가 민간인 학살인 거, 그다음에 군의 최초 발포 경위, 그리고 기총소사, 이른바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을 추가하기로 해서 이 4가지를 안건으로 해서 법을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6개월 뒤인 작년 9월부터 이게 법이 발효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난 동안 진상조사위원회의 명단을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주어진 3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못 내고 있다 최근에 냈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역사적인 평가까지 완전히 진상조사까지를 모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논란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2번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제 기억에 지난해인가요? 아니면 2017년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갔을 때 2018년일 겁니다. 가족, 2017년입니다. 가족을 하고 인사를 하고 먼저 들어가는 가족을 뒤쫓아가서 그 격려하고 어루만져주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저 당시 기억나시죠? 네네, 아주 인상 깊고 감명 깊었던 장면이고요. 아마 저분이 그 해 5.18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나셨던 분이시고 그때 저분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그 소회를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자랐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소회를 깊게 밝히셨고요. 권혁기 전 춘추관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그때 저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마 아주 슬픈 말이었을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광주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5.18의 아픔을 승화하고 더 이상 5.18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광주 희생자들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철저한 역사적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 아픔과 슬픔을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키자라는 감동 깊은 한 장면이었는데 되풀이됩니다만 저런 분들의 그런 뜻이 자꾸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다시 왜곡이 되고 폄훼가 되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가는 것에 대한 더 큰 슬픔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저희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어린 꼬마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저 모습. 저도 대학에 입학한 후에 처음 저 사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됐고 선배들로부터 5.18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야기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당시 광주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했고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흰측 패터 기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용 트럭과 지프 사이에 고립된 채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슬픈 희망이 느껴졌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당연히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외신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을 했던 희생했던 선배 세대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5.18 유공자가 세금을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기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